움직이는 중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살펴보시고 계시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움 가운데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지만 자녀 때문에 또 많은 눈물도 흘리게 되고 자녀 때문에 아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들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여종 하나님,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이거 벗고 해도 되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사모예요. 제가 특별히 네덜란드 교육을 오늘 소개를 좀 할 건데요. 제가 네덜란드에서만 산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한 지금 15년 정도 살면서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도 키워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저는 광주 MBC에서 기자로 뉴스도 진행하고 앵커로 일하다가 남편이 네덜란드의 신학교에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기자로 일했는데 다 내려두고 가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서 MBC를 사임하고 네덜란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세 자녀를 네덜란드 학교에 보내면서 너무도 많은 충격과 놀라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 네덜란드 교육을 알고 싶다. 그래서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제 이름이 뜰 겁니다. 네덜란드의 교육이 얼마나 좋으면 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썼을까요? 그래서 책 제목이 천국이 있어요.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그런데 제가 오늘 첫날 강의할 거는 사랑하니까 독하게 키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데 독하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새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결코 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 분위기가 됩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이거 그냥 넘기면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지금 제목이 있고요. 이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앞으로 가는 건데 이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강의 주제를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파워포인트로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부목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됐네요. 제가 강의 목차를 처음에 어린아이부터 강하게 교육시킨다.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손주를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제교육을 확실히 시켜요. 부모 돈은 절대 너희 돈이 아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부모 돈이 많이 내 돈 같잖아요. 그죠? 세 번째, 네덜란드 교육 제도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해내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하나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아이들 수영하는 사진이죠. 우리나라도 저렇게 아이들 보통 수영하니까 저 사진 뭐 특별히 다를 게 없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아이들이 어디 구멍을 통과하는 게 보이죠? 이게 물이요 3m 50 깊이의 물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4살짜리예요. 4살짜리 아이들이 저기 구멍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을 참아야죠.
여러분 숨을 안 참으면 저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어른들도. 근데 4살 아이를 저희 구멍을 통과시키는 수영 연습을 네덜란드는 합니다. 제가 저 현장에 있었어요. 왜 저희 딸이 저 수영을 했거든요. 뭐 수영하는 건 그렇다 쳐요.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 지금 잘 보시면 교사가 무슨 거 하나 이렇게 구멍 하는데 뭘 하나 들고 있죠. 막대기 같은 거. 저게 뭔 줄 아세요? 갈고리예요, 갈고리. 그다음 거 보시면 저 갈고리거든요, 저게. 저 갈고리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수영 이렇게 잠수를 하다가 하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뽀로록 나오죠. 뽀로록 나오면 선생님이 서 있다가 갈고리로 목을 딱 걸어요. 그래서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늦둥이 딸이에요. 그리고 아들만 둘 있다가 딸을 늦게 낳았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 집에 봄의 덩어리예요. 막 다치면 큰일 날까 그렇게 키웠어요, 저희 딸을. 그 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시면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잠수를 시키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저기 보면 부모들이 앉아 있죠. 저 부모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저도 앉아 있었죠. 근데 한두 번인데 저희 딸이 몇 번 뽀로록 나오니까 계속 딸을 걸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선생님 앞에 달려갔어요. 제가 또 기자했기 때문에 한성질을 하잖아요. 네덜란드 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너 우리 애 죽일 셈이야? 저렇게 숨도 못 쉬는데 왜 또 집어넣냐고. 그런데 항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네덜란드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 손주들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에게 한마디 딱 해요. Will you stop your doctor? 딱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수영 레슨 스톱할 거니? 그것만 알아요. 뭐 다른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 레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딸을 한 5, 6달 데리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스톱하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톱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딸이 고생한 게 있어서 아무 말 못하고 스톱 안 할 거면 조용하고 뒤에 가서 앉아 있으래요. 근데 동양인인 그 조그마한 여자가 네덜란드 사람 다 앉아 있는데 혼자 가서 막 네덜란드 말 되지도 않는 말로 했지만 결국 내 딸을 스톱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뒤로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숨을 참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영해 보시면 알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시키냐면 살아남는 수영을 시키는 교육이 네덜란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든 잠수해서 위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수영이 네덜란드 살아남기 수영이에요. 우리는 수영을 그냥 물속에서 잘 놀려고 수영을 하지만 이곳은 살아남는 수영을 4살 아이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기 그림 보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죠. 보면 고개만 내놓고 버티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버티기 수영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 구조선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저것도 시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딸이 결국에는 그때 못했어요. 들어갔다가 뽀로록 나오고 뽀로록 나와가지고 그 시험을 못 치렀어요. 너무 많이 울고 이제 거기도 죽이고 싶진 않겠죠, 애들을. 그죠? 그 어린 애들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애들은 잠시 한 서너 번 선생님이 목으로 걸었다가 목 거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사람을 갈고리로 목을 건다는 게 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안 나쁜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걸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나온 애를 뒤집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5, 6번 나오면 잠깐 애를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잠깐 쉬라고. 그런데 잠깐 쉬라고 하지 너 그만해는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요. 애들도 키워보시면 알지만 몇 번 적고를 당하면 독해져요. 애들이 그 물속에서 내가 이 선생님한테 이 고리로 안 걸리려면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아 신기하대. 얼마 있으니까 저희 딸이 쫙 가더니 쫙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제가 절대 독한 것을 완전히 봤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딸은 했죠. 그런데 수영을 저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영을 또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수영장인데 애들이 보세요.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죠. 무슨 내복 같은 것도 입었고 저 신발 같은 거 신었잖아요. 네덜란드 수영은 우리처럼 뭐 자유형 멋있게 하는 수영이 아니에요. 아이들 수영은 고개만 내놓고 버티는 수영으로 가면서 평형이긴 평형인데 고개를 내놓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수영복 입고 빠져요? 아니잖아요. 옷 입고 있다 갑자기 배가 뒤집혀지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수영을 하는 수영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쟤들은 어린애들이니까 내복이나 가벼운 옷을 입힌 거예요. 신발도 약간 가벼운 거. 그런데 좀 이제 B형, C형까지 보는 애들 뭐 입는 줄 아세요? 잠바. 혹시 겨울 잠바 입고 수영해 보셨어요? 옷이 무거워가지고 엄청 수영 어려워요. 신발 운동화도요 신고 수영하기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시킬까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보세요. 애들 고개 내놓고 버티고 있는 거. 선생님이 재요. 10초, 20초, 30초, 1분 버텨야 돼요. 거기서 못 버티면 탈락이에요. 저렇게 해서 그 대단한 수영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저희 딸이 A 자격증 딴 사진이에요. 자랑스러운 자격증. 저게 A고요. B, C는 더 50m면 100m. 그 다음에 옷이 더 두꺼워지고 더 많은 거리를 가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부터 독한 수영으로 살아남기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생존력을 테스트하는 곳이 네덜란드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전 참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냥 수영장 가서 잘 놀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네덜란드는 물과의 전쟁을 치른 나라인 거 아시죠? 네덜란드 책들을 보시면 뭐 한스가 구멍을 이렇게 막, 우리 그건 조금 아니에요. 네덜란드 갔더니 그거 없더라고요. 1950년대쯤 해서 45년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어요. 네더라는 뜻이 낮다는 뜻이고요. 란드 뜻이 땅이에요. 땅이 낮아요. 뭐보다? 바다보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죽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제 그 물난리가 있을지 모르는 것 대비해서 아이들부터 독하게 저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거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 내 귀여운 딸, 내 귀여운 아이, 한국에서 저런 수영이 실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난리 나겠죠. 엄마들 커뮤니티에 우리 새끼 죽일 거냐 하면서 난리 날 건데 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저렇게 수영해 죽는다는 애 하나도 없어요, 네덜란드. 하나도 안 죽어요. 저렇게 수영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 바닷가에 데리고 가잖아요. 엄마들이 마음껏 풀어놔요. 선탠하고 엄마들은 즐겨요. 바닷가에서 애들 마음껏 놀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걸 또 해야 되느냐? 네덜란드들은 수영하면서 수영장에서 파티가 있어요. 파티. 아이들 파티를 수영장에서 해요. 그래가지고 3m, 50m 풀에 애들 풀어놔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자격증이 있는 아이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 참여하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 수영 열풍에 부모들이 목숨 걸어요. 그런데 저걸 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영장을 다니면서 레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받았는데 갈고리를 걸었다고 나 우리 아이 수영 그만시켜? 하는 부모 있겠어요? 없죠. 부모들은 뭘 알겠어요? 죽지 않고 애들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는 거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데 저기에 두기 쉽진 않지만 저도 했어요. 또 하나, 네덜란드는 무슨 나라죠? 여러분 알다시피 풍차. 또 하나 튤립. 또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 제일 유명한 거 자전거의 나라 아시죠? 전 국도를 다 자전거 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 보세요. 네덜란드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물 위로 가죠. 자전거로 단체 이동은 필수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 1시간 거리 자전거 타는 거는 필수입니다. 절대 학교에서 어디 도시 관광 간다 차를 대절하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날씨 좋은 날 자전거 타긴 좋으시죠? 괜찮죠? 탈만하죠? 날씨도 좋은데. 그런데 보세요. 비 오는 날. 저희 자전거 타고 가신 분들 누구세요? 애기 둘 데리고 있는 아줌마. 그죠? 저 아줌마 집에 차가 없을까요? 네덜란드 아시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차 다 있어요. 집집마다. 뻔히 아침에 비 오는 줄 아는데 꼭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나?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죠. 앞에 누가 있어요? 손주. 저 비옷을 입었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옷 입었죠. 다 차 두 대씩 입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비 오는 날 꼭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저는 가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들 보세요. 와, 저 할머니들 나이가요 7, 80이에요. 자전거 타고 막 싱싱거리고 가는 거. 이렇게 할머니도 자전거를 타시고 할아버지도 타시고 왜 엄마 타시는데 젊은 애들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젊은 애들은. 여기 보세요. 눈 오는 날 자전거 타고 학생들 가는 거. 저희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아이들 둘이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40분 걸려요. 매일 자전거를 타고 가요. 유럽이나 미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 한국처럼 마을버스가 잘 돼 있는데 없답니다. 거기는 1시간, 2시간 동안 차도 안 오고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타야죠.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들이 엄마 오늘 비도 오고 그렇게 눈도 오고 너무 추운데 한 번만 데려다주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까짓것 좀 한번 데려다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 나와 자전거 타지 말고 오늘은 차 타고 가자. 가끔씩 태워다 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그 편한 맛을 보면 어때요? 비 오는 날, 저 눈 오는 날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기 싫어요. 자꾸 애들이 이제 한번 타보더니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눈 오는 날 그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면 다 젖어버려요. 모자부터 시작해 다 젖어가지고 거기는 그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벽에 다 있으면 거기에 애들 옷이 다 걸려 있거든요. 학교 가면 다 젖어 있으니까. 근데 저게 일상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애들은 요구하지도 않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이제 제 옆집에 바로 이렇게 옆에 이제 네덜란드 아줌마가 살았어요. 그분이 이제 남편은 소방관이었고 부인은 어디 빙클에서 그러니까 빙클 어떤 상가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둘이 다 거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태우고 가는 시간에 그 딸이 여자인데도 그 눈비를 맞으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하고 같은 학교에 있으면 제가 좀 태워다 줬을 텐데 가길래 제가 오후에 둘이 그때 거실에서 TV 보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비도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추운 날 너 둘이 둘 다 집에 있구만. 좀 딸이 좀 태워다 주지. 그렇게 딸을 고생시켜서 학교를 가게 만드냐. 제가 이제 굉장히 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네덜란드 분들 표현 아시죠? Why? 왜 태워다 줘야 되는데? 난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야. 나 일주일 내 고생하다 오늘 쉬는 날이어서 나 모처럼 휴식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야. 저기 학교 다니는 거 나도 그렇게 다녔거든. 왜 내가 4시간 태워다 줘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자식 사랑하지 않지? 제가 그래봤어요. 아니 사랑하니까 저렇게 키우는 거야. 제가 살아갈 세상이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고 눈비가 오고 차가운 바람이 있는 겨울바람을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저 아이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나 저렇게 강하게 키우는 제가 한 단면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근데 다 이야기하면 오늘 저녁 내도 못하니까 한 면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하고 교육 방법이 얼마나 다르다는 거. 아이를 키워보신 어르신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냐오냐 키운 자식보다 어떤 자식이 효자돼요? 무섭게 키우고 그런 아이들이 효자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녀를 한둘밖에 안 낳아요. 자녀가 집의 왕이야. 완전히 벌벌벌. 엄마 아빠 벌벌벌. 할머니 아빠 벌벌벌. 애가 무서운 게 없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좀 크면 잡지. 어린애를 어떻게 잡아. 그러다가 초등학교 다 지나고 이제 못 잡아. 3살 버릇 8까지 간다. 너무 속담은 잘 아시죠? 쉽지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오게 하려고 우리 애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아웃라인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꼭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보세요.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애들이에요. 수포에서 뭐 하고 있죠. 이건 좀 사진이 좀 안 보일 수 있어요. 보세요. 애들이 13살, 14살 아이들. 수포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한 데 있고 물건 쌓고. 저는 처음에 네덜란드 가서 얼마 안 되고 수포를 갔더니 저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애들이 불쌍한 애들이 수포에서 일을 저렇게 많이 한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기 알바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13살, 14살 중학생인데. 그런데 어느 날 슈퍼를 갔더니 저희 아들 친구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 집은 엄청 잘 살아요.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고 엄마는 대학병원의 간호과장이에요. 근데 애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길래 제가 집에 오자마자 아들한테 야, 쟤 왜 이렇게 열심히 슈퍼에서 일하는데? 그랬더니 엄마 용돈 벌려고 그러지. 왜? 부모가 용돈을 많이 안 줘? 엄마, 네덜란드 부모들은 진짜 독하다. 돈을 안 줘. 얼마 이상은 절대 안 준대. 보세요. 경제 교육을 두 번째 하는데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가르치는 게 절대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이 네 돈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요. 여러분도 오늘 이거 들으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 절대 자식들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슈퍼에 가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한 달에 아이들 용돈을 한국 돈으로 3만 원만 줘요. 그럼 요즘 애들 못 살죠. 그죠? 우리는 근데 혹시 지금 잠깐 여쭤볼까요? 아이들 용돈 정해놓고 주시는 분. 손 들기 좀 우느라 분들 손 잘 안 드시죠? 초등학생부터 용돈 정해서 줘야 됩니다. 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쓰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벌어봐야 돈이 어렵다는 거, 돈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돈을 쓰기는 쓰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애들이 용돈을 적게 주니까 알바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도 어떤 약정 기간이 지나 우리는 새로운 모델 나오면 바꿔주잖아요. 부모가. 절대 안 바꿔줘요. 네덜란드는 그렇게 잘 사는데 지금도 왜 TV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오래된 TV 있죠. 안 바꿔요. 집은 의리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부모 돈이 너 돈이 아니다는 걸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네덜란드 그 도시에 가시면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도시 안에 이런 야외 장터가 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많이 서거든요. 그러면 저 조그만 게 보이죠?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애인데 얘가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벌어요. 얘한테는 엄청 큰 용돈이죠. 새벽 5시부터 나와요. 하루 종일 일해요. 그러면 한 하루에 3만 원을 벌어본 아이가 엄마한테 한 달 용돈을 3만 원을 받으면 이 용돈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써요. 너무 저 돈 번 게 힘든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거를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 보이잖아요. 많이 학원에서 하고 지금 슈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보통 평범한 일이고 이걸 언제부터 가르치느냐?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 애들이 뭘 팔고 있죠. 엄마랑 나와 있죠. 근데 저기 조그마한 애 보이세요? 저기 조그마한 애 보이시죠? 얘 뭘 차고 있죠. 뭐예요? 돈주머니 같은 거 타고 있어요. 얘가 4살밖에 안 된 애예요. 그런데 저 돈주머니에 왜 차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물건들이 주로 아이가 어렸을 썼던 물건들이에요. 그죠? 뭐 장난감도 있고 뭐도 자기 물건이에요. 크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검소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는 이유도 아까 자전거 탔잖아요. 기름값 아끼려고 안 타요. 그 왔다 갔다 단거리를 가면 기름값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자기가 판 물건의 가격을 얼마를 예를 들면 3유로가 써 있어요. 제가 맨날 저기서 많이 샀거든요.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면 쟤들한테 3유로 써 있으면 얘 2유로 50에 팔면 안 될까? 막 깎아요. 그럼 깎는 거를 엄마가 집에서 훈련을 시켜.
그런데 3유로짜리를 2유로 50에 팔면 너가 50% 못 받는 거다. 그걸 가르쳐요, 부모가. 그럼 애가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른이 막 그냥 깎아요. 이게 재활용 용품이니까. 그러면 안 깎아야 자기 돈이 많다는 거 애가 배운 거예요. 저 어린애가. 저는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얘 부모가 저렇게 큰 차 옆에 있잖아요. 부모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들어요. 얘가 잘 파는지 못 파는지 깎는지 저 어린애한테. 저렇게 어릴 때부터 해서 저 돈을 엄마가 절대 안 가져가죠. 저 돈은 누구 돈? 애기 돈. 그래서 애 통장에 넣어주고 너가 사고 싶은 인형을 살 수 있게 해주죠. 너가 사고 싶은 걸 사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네덜란드는 개미장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보면 이 1년에 한 번 도시에서 큰 축제 행사 때 항상 저런 개미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쓰던 물건들 가지고 와서 팔아요. 이거를 본 아이들은 어떠겠어요? 내 물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내가 쓰던 물건이 돈이 되네?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꼈어요.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이 열릴 때 초등학생들은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초등학생 되니까 지들끼리 와서 팔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돈을 내 돈이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는 개미장터가 굉장히 유행하고 나라에서 장려를 해줘요. 그리고 슈퍼를 가다 보면 슈퍼 옆에 어느 날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지들이 팔아요. 슈퍼에 신고하고 나 오늘 하루 좀 장사할 수 있어요? 주말에. 장사해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시키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크는 아이들과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부모가 있든 없든 주라는 대로 주고 카드를 긁어서라도 사달라고 사주는 아이들하고 어떠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제가 이런 교육 여건에서 저희 아이들 키우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도 한국 엄마 속에서 자랐지만 이 네덜란드 아이들을 보고 자라잖아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집에 가면 그 엄마가 얼마나 돈을 안 주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덜란드 아이들한테 천사 엄마라는 호칭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애가 엄마 나 너무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 먹게 돈 2유로 50만 줘. 그러면 2유로 50이 5천 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동전이에요. 네덜란드 2유로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그걸 줘요. 그걸 봤어요. 네덜란드 애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너희 엄마는 완전 천사구나. 너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다니 그 돈을 주다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 애들 사이에 저는 천사 엄마로 소문이 난 거예요. 왜? 지 엄마들은 1유로도 안 주거든. 그 1유로가 유로로 1,300원밖에 안 돼요. 그 돈이 없어서 안 줄까요? 왜요? 왜 안 줄 것 같아요? 자꾸 주다 보면 애들이 자꾸 벌리고 엄마도 자꾸 주게 되니까 그걸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런 분위기라는 것만 아시고 제가 이제 네덜란드 교육 제도를 조금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말을 좀 빨리빨리 안 듣네요, 얘가. 경제교육 나갔고요.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 학교 교육을 제가 좀 아우트라인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는 놀리면서 기초를 다지는 교육이에요. 네덜란드 초등학교는 참 재밌는 학교인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무료 교육.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병설 유치원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인데 유치원 교육이 다 무료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글자나 숫자 아무것도 안 배워도 돼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유치원에 뭐가 있다? 유급. 여러분 저기 유치원에 유급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유급은 왜 의대생들 못 올라가면 유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네덜란드 유치원에 유급이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몰랐는데요. 벌써 네덜란드 수업하는 거 한번 봐드릴게요. 보면 저기 여자애가 저희 딸이에요. 학교 안에 있는 그 유치원 교실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보면 둥글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열심히 이렇게 듣는 모습이죠. 우리나라에도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에요. 유치원 이런 아이들 모습이. 어느 날 제 앞집에 사는 에스더가 저랑 커피를 마시는데 현숙 저한테 고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 저는 이제 네덜란드 아줌마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네덜란드어가 되기 때문에 커피도 마시고 그 아줌마 집 요리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현숙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왜냐하면 그 아이가 유치원 2학년이었고 저희 딸이 유치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블라이브 짓든 했다고 그래요. 저는 블라이브 짓든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보통 이 블라이브 짓든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유급당할 때 쓰는 표현인데 왜 유치원 아이에게 유급당한다는 표현을 써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들어보니까 유급당했대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가 말도 못하게 고집이 셌어요.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새 안 새요? 새잖아요. 학교 가서도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네덜란드 유치원 교육은 뭐냐? 유치원은 사회생활의 첫 장을 여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뭘 보느냐? 얘가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동그랗게 앉아있는 선생님 이야기할 때 얼마나 집중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바깥놀이 할 때 애들하고 바깥놀이 하면서 얼마나 잘 노는지. 유치원 선생님 계시면 아실 거예요. 애들 중에 유난히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다른 애들 양보도 안 하고 협동도 안 하고 막 고집 이런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선생님이 다 체크해요. 체크해요. 그래가지고 학기 말에 그 전에도 이제 네덜란드는 1년에 4번 정도 교사하고 만남을 하는데 그 시간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주의를 줬겠죠. 근데 이 엄마가 애쓰는 엄마가 굉장히 순해. 이 둘째를 해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빠가 밤늦게 일하는 일을 했는데 아빠가 와서 잡아야 잡혀.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학교 가서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결국에는 유급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치원 2년 끝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올라갔어요. 유치원 한 번 더 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 딸 반이 돼버린 거야. 원래 우리 딸보다 한 학년 높았는데. 그러면 애들도 아무리 어려도 뭘 알아요? 착피하면 알죠.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가지고 저쪽 반에 초등학교 1학년 반을 갔는데 쟤는 못 가고 여기 유치원 반에 남아있으니까 왜 자기가 못 갔는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했겠죠. 엄마 아빠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마티아스라는 애인데 제가 2019년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코로나 발발하기 전에. 너무 멋지게 컸더라고요. 유급당한 애였는데 결국에 그 아이가 1년 후에 1년 더 다니더니 고쳐졌어요. 저는 저렇게 애들한테 어린애들까지 왜 저렇게 유급까지 시켜야 될까 처음 이 교육에 대해 좀 생각을 하게 됐지만 마티아스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의 기초교육을 확실하게 하고 교사 말을 잘 듣는지 양보를 잘하는지 친구와 협동을 잘하는지 인내를 잘하고 견디는지 차례를 잘 지키는지 다른 아이를 돕는지 그것들을 어릴 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네덜란드에 다니던 아들이 가끔 한국에 와가지고 질서를 안 지키는 노인분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애 새치기 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저분들은 유치원 안 나왔어?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유치원 교육을 안 받아서 저렇게 질서를 안 지키는 거야.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켜요. 심지어 이 질서가 시장에서도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시장 보셨잖아요. 시장에 막 하면 뒤죽박죽 사람이 많은데 이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 알아요. 누가 먼저 왔는지. 그래서 새치기로 딱 가서 내가 먼저 계산하려면 너 순서 아니야. 저분이 먼저 와서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야. 대다수가. 그럴 만큼 이 유치원 때 유급까지 시켜가면서 아이들의 기초를 잡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의 교육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냐 예쁘다 걔 들어주는 대로 하는 게 걔를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멀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치원에서 애들 놀고 정말 평안하게 하는 아이들인데 이 중에 어떤 아이는 유급을 당했다. 제가 이제 이 유급 동영상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를 만나다. 네덜란드 만나가 제 유튜브 이름이에요. 유튜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애가 그도 유튜브 하는 여자인데 나도 저기 유치원 때 유급 당했었는데 네덜란드에 어떤 애가 올렸더라고요. 그 애가 한국말을 조금 하는 한국에서 살다 간 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쟤도 당했구나. 이제 그걸 써서 제가 좀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잘 맞아야 되나 봐요.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에 재밌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 초등학교는 책가방이 없어요. 책가방을 안 갖고 다녀요. 책은 어디에서만? 학교에서만. 그리고 책이 없으니까 뭘 못해요? 예습 복습 안 해도 돼요. 완전 천국이죠.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집에 와서 맨날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우리 애들 이때부터 버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도 없으니까 물고기 잡고 마음대로 놀고 하나는 테니스 치고 하나는 영화 보고 맨날 두 아이들과 놀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한 2, 3년 되니까 네덜란드 적응이 돼가지고 맨날 노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 저는 한국 엄마잖아요. 저러다가 저것들이 어디 공부나 제대로 하려나.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 풍토가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안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게 의문이 풀렸어요. 뭐가 있느냐. 네덜란드 교육은 학부모와 10분 면담이 있더라고요. 1년에 이거를 4번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10분 동안 교사하고 만나는 이 시간에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모든 자료를 교사가 보여줘요. 네 아이는 이만큼 따라와. 네 아이는 이만큼 해. 그리고 또 리얼하게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 우리 둘째가 굉장히 둘째들이 어느 집이나 그렇잖아요. 장난기가 좀 심하죠. 학교에서 좀 이렇게 집중도 안 하고 좀 떠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리얼하게 너의 한국말로 말하자면 싸가지 없어.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엄마 대놓고. 근데 네덜란드 선생님이 저한테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니 너무 리얼하게 너의 있잖아. 말도 뒤도 안 들어. 교실에서 분위기 해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한테. 그래가지고 가끔은 선생님 수업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잘해. 내가 좀 말 잘 안 들어. 그날 제가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둘째 잡았죠. 한국 부모들은 잡잖아요. 내가 내 선생님한테 불러가가지고 아빠하고 내가 너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니?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바로 나도 네덜란드 부모처럼 일주일 바깥놀이 금지시켜버렸죠. 애들이 제일 어려운 그 벌이 바깥놀이 금지예요. 학교 끝나면 놀아야 되는데 못 노니까. 너가 다음 10분 면담 시간에 너희 선생님한테 한 번만 더 그 말을 듣게 하면 너는 그 다음 더 무서운 벌을 엄마가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하고 굉장히 강하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리얼하게 말을 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 아이가 아닌 건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집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부모가 함께 고쳐가는 교육. 제가 그래서 한국의 학교들 강의 다니면서 이 10분 면담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안 온대요. 학교 선생님 말을 안 듣는데. 학원 선생님 말을 더 많이 듣는데. 이 교육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부모는 보세요. 이혼해도 20분 면담에 다 와요. 자녀 이야기 들으려고. 이혼한 부부가 딱 이혼해서 각자 살다가 10분 면담 시간 되면 딱 와요. 같이 와서 자기 자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제가 아까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하나 안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깜빡하고 제가 넘어갔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편식하는 애들 많죠. 편식. 우리 요즘 애들은 정말 편식 많이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부모가 또 안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애가 둘째가 어느 날 친구 집을 갔다 왔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또 제 딸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할게요. 우리 둘째가 당근도 안 먹고 브로콜리도 안 먹고 애들 이거 편식 심한 야채 정말 안 맞잖아요. 안 먹고 안 먹는 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완두콩도 안 먹어요. 근데 유럽은 식사가 이렇게 접시에 고기 조금 나오고 감자 으깬 거
그다음에 브로콜리, 당근 익힌 거 이렇게 야채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건강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가 속으로 나 이거 당근도 안 먹고 완두콩도 안 먹는데 이게 왜 나왔지? 지금 식사 초대가 된 거죠. 네덜란드 친구 집에.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우리 아들 친구 있고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 4살짜리. 걔가 딱 나오니까 먹는다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랬죠. 안 먹는다고 막 밀어낸 거예요. 엄마 이거 싫어.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거 싫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안 먹어도 돼. 그래. 좋게 이제 얘기했나 봐요. 먹어 한두 번 했지만 이제 안 들으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우리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좀 심상치 않아지더래요. 엄마가 이제 눈이 좀 커지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아들이 계속 먹으라고 막내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애가 처음에는 안 먹었대요. 근데 분위기상 남의 집에 갔는데 지금 엄마가 저 막내 4살짜리를 혼내고 있는데 우리 애는 그 당시에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거든요. 안 먹으면 안 되는 분위기더래요. 그래서 먹기 싫은 그 브로콜리하고 감자를 당근을 다 집어넣어서 우죽우죽하고 삼켰대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우리 아들이 자고 왔거든요. 엄마가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서 다 식사 끝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식사 끝나고 저쪽 그 거실 테이블에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요. 재미있게. 제가 그걸 다음 시간에 소개할 거예요. 저희 가정이 해왔던 그 신앙교육. 우리처럼 뭐 예배를 영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2구절 정도 읽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가족 모임 시간이에요.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 신앙교육이. 예배 집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듣는데 집에서까지 예배 드린다고 막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예배가 우리 아이들을 살렸던 예배였거든요. 저는 식사 시간에 네덜란드 뚜쩌라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안 먹었던 애는 그 테이블에 그대로 앉혀놓고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지 친구만 해서 딱 저쪽에 앉아서 먹으니까 애가 막 울고 불고 막 내려오겠다고 애들 그 의자에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 안 먹은 걸 치우더래요. 그리고 근데 너는 아이스크림 없어. 너 밥 다 안 먹었잖아. 그랬대요. 그 다음날 그 집에 잤대요. 그냥 평범 잤는데 네덜란드 아침에 뭘 먹어요? 맛있는 빵을 먹잖아요. 빵에다 치즈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다음날 어제 먹다 남은 차디찬 그거를 애 앞에다 딱 갖다 주더래요. 그 4살짜리 앞에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빵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잖아요. 전날.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너희 엄마 좀 무섭다. 계속 저렇게 하는 거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결국엔 먹게 될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당했거든. 여러분 자식들 편식한다고 굶겨보신 적 있어요? 네덜란드 부모는 굶겨요. 그리고 아침에도 빵을 안 줘요. 근데 왜 막내나 셋째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끝까지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제대로 안 먹었죠? 아침 안 먹었죠. 걔 유치원 가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있으니까. 학교에서 밥 안 주거든요. 점심시간에 또 밥 먹으러 와요. 네덜란드는. 밥 먹으러 왔을 때 다른 애들은 점심에 맛있는 거 먹겠죠. 그 애는 뭘 먹어야 돼요? 어제 남은 거 차디찬 거 그대로 갖다 줘요. 고집 있는 애들은 버틴대요. 안 먹는데요. 하루 반을 버틴다대. 네덜란드 애들도. 근데 엄마가 절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정이 많은 문화라 저도 좀 실패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이 독재자예요. 그럼에도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때문에. 남자분들이 딸한테 약하잖아.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누뚱이 딸이시더만 여기도 보니까 우리 집처럼. 딸이 굶는다는데 저하고 막 싸웠죠.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걔를 굶길 셈 저도 우리 딸 그렇게 잡았거든요. 아빠가 같이 동조를 해줘야죠. 가족교육 시킬 때 엄마는 예스인데 아빠가 안 되면 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도 하루 반 굶겨봤어요. 와 독하대. 목사님 저리 가라 그러고 내가 막 했거든요. 왜? 당근을 먹어서 몸에 나쁠 게 없죠. 얘들이 맛이 없죠. 근데 배고프면요 먹어요. 하루 반만 굶어보세요. 먹어요. 결국엔 그 막내 먹었대요. 맛있는 걸 안 주니까. 근데 맛있는 것만 안 줄 뿐이 아니라 과자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집에 아들이 애가 넷인데 우리 아이가 놀러 간 집이 걔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셋째, 둘째, 첫째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못 버티고 먹을 걸 그러더래요. 근데 결국엔 먹었대요. 언제? 저녁에 와서 저녁에 먹었대요.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하냐 엄마가 그 다음날 걔를 위한 특별식을 해줘요. 너가 이 어려운 거를 먹어준 거에 대한 보상. 그래서 특별히 걔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해주고 하면서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잡는 게 유급하는 유치원 시절에 잡아요. 유치원 전에. 그래서 우리 둘째도 잡혔고 우리 막내딸도 편식을 잡았어요. 결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손주 놀러 와서 안 먹는다 그러면 절대 못 공기죠. 우리 할머니들 천하의 귀한 우리 손주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지 마세요. 점수 굳이 이럴 필요 없죠. 부모들한테 하라 그래요. 지 새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애들을 제가 왜 제 별명이 딕타토 네덜란드 말로 독재자. 근데 제가 나쁜 독재자면 자식을 잘 못 키웠겠죠. 근데 좋은 면에서 독재자예요. 먹는 음식 저는 아이들 토마토 안 먹죠. 잘 먹는 애들도 있지만 안 먹는 애들 많죠. 저는 애들 좋아하는 과일을 순서가 있게 먹여요. 저희 목사님도 되게 토마토를 싫어했어요. 목사님도 예외일 수가 없죠. 독재자 옆에서 밥을 먹고 살려면. 그래서 저희 집은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먼저 먹기 싫은 과일을 먹어야 돼요. 건강상 다 나눠줘요.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면 두루뭉실 해가지고 알아서 먹든 이렇게 하잖아. 유럽 문화는 저거 아닌 거 아시죠? 유럽은 각자 접시, 밥도 각자 접시. 그러면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알잖아요. 그 접시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유럽 엄마들 음식 남아있는 거 너무 싫어해요. 빵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릴 때 빵 있죠? 엄마들 하얀 빵 많이 먹이지 마세요. 아기 때부터 통밀빵, 호밀빵 먹이세요. 하얀 빵은 안 좋아요. 근데 한 번 하얀 빵으로 길들이면 안 먹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엄마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작은 애들 호밀빵 쭉 잘라서 통밀빵 잘라가지고 애들 입에 하나씩 하나씩 먹게 만들어. 아기 때부터. 입맛을 처음부터 길을 들이는 거죠. 한 번 달달한 거, 한 번 뭐 좋으면 안 먹게 되잖아요. 우리 입맛이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어릴 때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 10분 면담 시간에 우리 그렇게 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이 10분 면담 시간에 교사 둘이, 네덜란드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들이, 여자들이 교사가 많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어떤 사람은 월수금, 어떤 사람은 화목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가 2명이고 그 여기 지금 남자분 부부가 자기 아이 문제를 지금 10분 면담 시간에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저렇게 책도 안 가져가고 실컷 놀고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가지? 그런데 이 나라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학년 말에 아까 유치원에 제가 말했죠. 유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당연히 유급이 있겠죠.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성적을 다 먹여요. 그래서 6점 이하면 유급당해요. 어릴 때부터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 속에 책임이 있는 교육이 네덜란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만 좋다고 또 무조건 유급 안 당하지 않아요. 성적은 좋은데 쉽게 말하자면 좀 나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또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가 불량하면 유급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여긴 또 이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목별 이동 수업이 있고 월반도 해요. 공부 잘하면 월반도 시키고 그 안에서 이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네덜란드는 6학년 때 제가 좀 놀랬거든요. 저는 애들 맨날 놀고 그렇게 애들이 학교 다녔잖아요. 이건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봤대요. 근데 그 무슨 시험을 봤냐면 중학교 입학을 위한 국가 시험을 보고 왔대요. 이 시토라고 하는 시험인데 여기 이제 시험이 뭐냐면 공부를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IQ 테스트 이걸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중고등학교가 맞는지를 알려주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시험 결과가 나눠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취재를 하면서 어떤 그 아이의 그거를 이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점수가 보이시나요? 1점, 3점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폐배오라고 하는 데가 인문계 중고등학교, 두 번째가 보통 중고등학교, 나머지 세 개가 직업 중고등학교예요. 이 아이를 테스트를 했더니, 근데 이 테스트라는 게 뭐 시험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야말로 이제 그냥 테스트 하니까 했더니 저 아이에게 맞는 영역이 저쪽 9점 있는 쪽 있죠. 직업학교 쪽이 맞아요, 얘는. 얘 능력으로는. 그럼 이 어드바이스를 가지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했던 그 학교의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교로 가는 게 너는 맞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집에서 놀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뭘 보느냐? 얘는 가만히 두어도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가만히 두면 공부에 관심이 도통 없는 애가 있고, 그게 있다는 거를 여기는 인정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든 공부에 능력이 없든 있든 옆집 애가 학원을 10개 다니면 나도 학원 10개 보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학원 자체도 없고 우리와 교육 여건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이런 교육을 이야기하면 거기 네덜란드잖아요. 우리 한국은요, 대학을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학도 서울에 뭔 대학을 나와야 요즘에 이렇게 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4년제 대학 뭐 좋은 데 나왔다고 무조건 취직되는 사회 시대는 지났어요. 아이의 교육 패러다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에 한 반에 30명이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몇 명이나 갈 수 아세요? 거기는 중고등학교 합해져 있어요. 네덜란드는. 그래서 인문계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20%도 안 돼요. 보세요. 인문계가 페베오라는 인문계는 20%도 안 되죠. 그러면 한 반 30명 중에서 몇 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5명에서 6명만 인문계 중고등학교 가요. 그 다음 수준은 보통 중고등학교. 몇 퍼센트? 30% 정도. 나머지는 직업 중고등학교를 40에서 60%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완전히 뒤바뀌어진 교육 시스템이죠. 우리는 직업학교는 20%도 안 가요. 마이스터고 뭔가 오라 그래도 안 가요.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지 제가 이런 걸 지금 그 장학관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이미 직장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회의 직업 제도는 피라미드예요. 저층 비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고위층으로 갈수록 인력이 적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력 양성은 다 대학만 나와가지고 하이칼러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좁은 여기에서 취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네덜란드는 저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공부 방향을 저렇게 나눠서 시키다 보니까 인력이 골고루 수급이 되면서 대학 졸업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1년 안에는 거의 다 취업을 해요. 지금 제가 스스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네덜란드 교육 시스템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는 교육계 관계자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방향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초등학교 대충 보시면 알지 않아요? 얘는 가만히 놔둬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애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공부는 여통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애들 많잖아요. 무조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만 나와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는 여러분들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과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연세대 나온 어떤 여자애가 혹시 보셨나요? 도배. 연세대 나와서 몸수 잘했잖아요. 회사 생활을 좀 했는데 내가 적응을 못했어요.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얘가 이제 어느 날 집에 놀다가 도배하는 일을 따라간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얘가 도배 쪽으로 나갔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니 연대 나와가지고 하이칼라로 일을 해야지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왜 미친 건데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멋지잖아요. 제가 네덜란드 중고등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아들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냥 가만히 놔도 걔는 공부를 좋아했대요. 근데 여자의 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마 머리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 엄마 미용해주는 걸 좋아하더니 그 직업 중고등학교에서 좀 낮은 단계가 미용 쪽이거든요. 걔는 그쪽으로 갔다는 자기 딸이 너무 자랑스럽대요. 엄마는 학교 교장 최고인데 딸은 직업 중고등학교도 3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약간 낮은 단계로 갔는데 너무 자기 딸이 멋지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당당하게. 요즘 보면 여러분 TV에 미용이라든가 미용 헤어 디자이너 각 방향에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막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내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에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제가 아까 유치원 아이들 그 수영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조금 케어를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애 안 일어나면요 엄마 아빠 출근해버려요. 놔두고 가요. 그럼 아침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없어. 학교는 지각. 왜 안 깨웠을까요? 저가 가야지. 언제까지 내가 학교를 깨워? 학교 가라고 깨워야 돼? 아마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지금도 깨우시는 엄마들 혹시 있으시죠? 깨우지 마세요. 그냥 출근하세요. 왜 깨워야 돼? 언제까지 깨워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쯤이면 혼자 자전거 타고 학교 갈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교육이 네덜란드 엄마들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면 중고등학교 교육은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인문계 중고등학교 이제 공부 같은 경우에 제 아이들 둘이가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는 소리도 안 했고 어차피 포기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한 놈은 맨날 테니스만 치고 한 놈은 맨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한 놈은 맨날 영화만 보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니들 될 대로 해라.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게 좀 질렸거든요. 저도 공부 많이 해봤고 저희 남편이 석박사 과정을 다시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아빠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늘 집에서 보고 있는 게 아빠 공부하는 거 엄마 이렇게 번역하는 거 보더니 지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든 인문계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유급을 당하든 말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좀 놀라실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4과목에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총신대 대학 배울 수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선택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신학 공부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자기가 한번 헬라어 해보겠대요. 중학교 1학년 인문계 가더니 한 학기 딱 하더니 아빠는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재미없는 언어를 딱 때려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때려치우겠다는데 때려치워야지 뭐. 엄마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나는 신학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만두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저렇게 언어만 4과목 얼마나 공부할 게 많겠어요. 인문계 중고등학교 간 애들은 수업은 엄청 자유로워요.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수업은 우리의 대학 방식하고 똑같아요.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안 가요. 다 대학처럼 다르니까 저가 알아서 학교도 가야 되고 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11시간 됐는데 학교도 안 가고 뒹굴뒹굴하고 이렇게 너 왜 학교 빨리 안 가냐 그랬더니 엄마 오늘 오전 수업 없거든 2시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체크할 수도 없더라고요. 수업 시간이 매번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스스로 내가 내 학교 갈 시간 체크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조금 학교 수업 시간 늦잖아요. 바로 체크해가지고 수업 3번 늦거나 바로 벌점 맞고 굉장히 무섭게 애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더 엄격하게 내가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유급이 더 엄격해요. 초등학교 때는 맛보기 유급이라면 중고등학교 때는 살벌한 유급이 시작돼요. 한 학년에서 유급을 2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인문계 다니다가 보통학교로 떨어져요. 보통학교 또 유급 당하면 직업학교로 떨어지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게 네덜란드 교육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스스로 하도록 교육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는 저 혹시 교육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 잠깐 아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 중학교 3학년 되면 우리나라 문이과 나누듯이 우리는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가서 문이과를 나누잖아요. 근데 유럽은 중3 때 저것도 이제 바로 나눠요. 문과, 이과, 문화와 정치, E&M, 경제와 경영, 이렇게 문과는 저 두 방향이고 이과는 자연과 건강, 의학 계열인 거죠. 그다음에 저쪽에 자연과 기술은 기술 계열.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인문계 중고등학교 6년이지만 보통 학교는 5년, 직업 중고등학교는 합해갖고 4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6년이야 맞잖아요. 근데 4년이에요. 그게 달라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네덜란드 엄마들이 제가 이제 거의 강의 끝나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많이 안 하냐면 뭘 할 때 젤브스탄독 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스스로 해야지. 네덜란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 교육. 스스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히딩크 감독도 하버 출신이에요. 보통 중고등학교 인문계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인문계는 엄청 빡세게 공부를 시킨 거에 비해서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는 좀 느리게 거기보다는. 왜냐하면 거기보다 머리가 약간 좀 두뇌가 떨어진 아이들이 오는 게 보통 중고등학교 저렇게 시키고, 직업 중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공부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튤립 그 구근이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시장을 잡고 있죠. 네덜란드의 낙농업, 목축업 아시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치즈라든지 많은 것들이 네덜란드에서 오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세계적인 경제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기술 학교 나온, 직업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농축산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상위 보통 중고등학교는 그냥 보통 중고등학교고요. 이제 중하위 직업고등학교 4년제고, 여기도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돼서 진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지 분야로 갈 건지, 내가 뭐 경영적으로 갈 건지 선택을 다 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면 이 아이들 미용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아이들인데 미용 배우고 있고, 또 어떤 애들 보면 요리 배우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저기 보면 뭐 농업 분야 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찍부터,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그런다면서요. 직업의 선호도가 유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유튜버 돈 많이 버니까 유튜버 하고 싶다고 막 아이들이 그런다면서요. 유튜브 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하게 하세요. 뭐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거 공부 싫어하면 애초부터 공부 막 시키려고 학원비 대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얘 좋아하는 거 일찍 시켜버리세요. 그게 아이에 좋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쉽지 않아서 엄마들이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여건에서 이러다가 아이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좀 엄마들이 과감한 그게 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네덜란드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을 이렇게 젤브스탄득 둔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학교에 보내보니까 요것들이 너무 네덜란드 시스템에 이제 젖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둘째는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큰애는 또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6점 이하면 유급이잖아요. 6점 이상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한국 엄마 입장에서. 조금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게 있잖아요. 너는 그래도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잖아. 좀 더 잘해주면 좋지.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시죠? 기왕이 네덜란드에서 학교 다닐 거 조금 6점 맞을 거 칸닥칸닥 해가지고 지들도 불안해. 연말에 학기 말에 유급당할까 봐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한 놈은 또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중고등학교 애들 게임을 둘째는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챔피언 정도 게임을 잘했어요. 우리 둘째는. 목회자 가정이어도 못 말려요. 그냥 저 탭뒀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한 말이 있어요. 유급은 당하지 말아라. 제발 유급은 당하지. 1년 더 해야 되니까. 한 학년 더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유급은 안 당하면서 공부는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부 안 하고 영화만 보고 있고, 한 놈은 맨날 기타 두드리고 있고, 또 한 애는 테니스장 가면 오지도 않고 저녁 늦게까지.
엄마 입장에 속이 타요, 안 타요? 타죠. 근데 엄마가 막 전전긍긍 한다고 그래서 애들 성적 올라요? 다 해봐서 알잖아요. 안 올라요. 지가 해야 오르지. 돈은 돼서 학원을 열심히 보내주는데 학원 간다고 다 공부 잘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하는지. 초등학교 아이가 있다면 아침에 안 깨워도 가는지, 안 깨워도 잘 가나요? 제가요, 네덜란드 애들은 아침을 잘 먹어요. 제가 네덜란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오늘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네덜란드 아이들이 아들들 둘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3주씩 있다 갔어요, 애들이.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름방학에 왔으면 늦잠 좀 자면 되잖아요. 우리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갔다 오면 목사님 저랑 피곤하게 좀 자거든요. 애들이 6시 반이면 일어나요. 방학인데도. 우리 애들은 자는데 뒤돌돌 딱 일어나가지고 테이블 있죠? 테이블에 둘이 빵 탁 접시 꺼내서 먹어요. 이야, 무섭더라고. 어릴 때 습관이. 아기 때부터 엄마들이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중고등학교 되고 대학생이 돼서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다 자고 있는데 지들 둘이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빵 딱 제가 준비해놓죠 먹으라고 빵 딱 먹고 딱 그릇 설거지해서 딱 엎어놔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늦잠을. 왜 어르신들도 늦잠 잘 못 자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기 때부터 그렇게 안 자고 안 일어나면 엄마가 출근해버리거든요. 지 깨우지도 않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런한 애들의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 하고 뭐 핸드폰 하고 애가 막 늦게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면 엄마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애 깨울라 뭐 학교도 대다 줄라. 엄마는 엄마대로 스트레스. 아침에 막 또 난리가 아닌 가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게요. 지금 유치원 자녀 있으면 지금부터 서서히 잡으시고요. 제 말 듣고 또 갑자기 가서 하면 애가 말 안 들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래 갑자기 변했나 봐. 안 돼요. 서서히 하되 이 자녀 교육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내.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또 자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엄마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독재자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먹는 거 케어를 했고 애들에게 또 하나는 유급당하는 거는 너희들 엄마가 용납을 못한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기준을 정하고 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으로 저녁 먹고 늘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우리 목사님 한국 와서 사역하니까 수요일 밤 예배 가셔야지. 금요일 밤 또 신방 뭐나 집에 오시지도 않아요. 한국 와서 보니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하고 요일을 정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매번 다 못 모이잖아요. 같이 밥 먹기도 힘든데 요즘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수가 많이 있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하시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같이 밥 먹기. 예배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뭐 사도신경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싫어해요. 예배는 커피 타임, 티 타임. 애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이야기. 엄마 오늘 장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엄마 이야기하고 애기 이야기 들어주고.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조금 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을 제가 둘이를 남겨놓고 한국에 사역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중고등학교 아이를 남겨두고 그 네덜란드 땅에다가 그 아이들 지금 다 장성해서 새 아이가 다 독립했어요. 막내는 23살인데 독립했어요. 23살인데 벌써 나가서 혼자 살아요.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전 내보냈어요. 왜? 제가 스스로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사모이고 제가 그걸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았지만 내보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이들 키운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놔둠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쓰시는지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엄마들 아이들 기르면서 애들이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옆집하고 비교해가지고 쟤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냐, 쟤는 이거 잘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엄마나 부모인데 옆집 부모하고 비교하면 기분 좋으세요? 싫으시잖아요. 자식들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네덜란드 아이와 한국 아이에 대한 비교를 제가 조금씩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한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자식 셋인데 다 공부 잘할 수 없죠. 얘는 이걸, 우리 벌써 두 아들 다 다르잖아요. 큰애는 음악 좋아하고 영화 완전 팬이고, 둘째는 하루 종일 테니스장. 밥도 안 먹어요. 테니스 치러 가면. 밥 먹으러도 안 와요.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걸 말려요. 시켜야지. 애들 키우다 보면 컴퓨터 잘한 거, 게임 잘한 것도 나중에 아주 회사 가서 크게 쓰일 수 있어요. 뭐 잘 만들면요, 그거 만들게 하면 그것도 다 빛을 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녀를 믿어주고 스스로 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 자녀 믿기가 쉽진 않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아이를 기다려주고 봐주고, 이게 참 쉽진 않아요. 말처럼.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독수리가 맹수 중에, 새 중에 굉장히 강한 새잖아요. 저 새들이 저렇게 어릴 때 애기들을 막 잡아다가 먹이고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아시죠? 저것들을 딱 떨어뜨려 버려요. 그 둥지에서. 그럼 쟤들이 날아본 적도 없는데 거의 죽어가잖아요. 마지막에 추락하기 직전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잡아줘요. 근데 저거를 계속해요. 왜? 엄마가 일평생 독수리를 끼고 살 수 없잖아요. 지도 스스로 날아가서 지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인데 자식들 물려줄 돈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이야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다음 주에 하려고. 요즘 부모들, 제가 부모들 강의 다니면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대학까지 죽으라고 공부시켰더니 이제 취업도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엄마는 일하는데 아들은 집에 있어. 대학 나와서 왜 주유소에서 일을 못 하는데요? 대학 나와서 주유소에서 일하면 되죠. 직업을 못 구하면 뭐든지 해야죠. 공사판 가서 왜 일 못 하는데요? 대학 나왔으니까. 나 연대 고대 나왔는데 왜 못 해야죠. 부모도 일하는데. 쓰레기 왜 못 치워? 요즘에 아시잖아요. 시청 같은 데 쓰레기 치우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는지. 공무원이 아니면 치워야죠, 쓰레기.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 둘째를 한국에서 길렀어요. 고등학교에 나오고 한국에 왔거든요. 얘가 이제 충격 먹은 거죠. 한국에 와서 네덜란드 살다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오셔야 돼요.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속으로 아유, 네덜란드나 저렇게 하지 우리나라에서 못해. 그러실 분들은 계속 그렇게 키우시고요. 근데 어차피 품 안의 자식이고 자식이 내 인생 안 해줘요. 그리고 자식이 똘똘해서 자기들 나가서 제 몫을 해야 부모가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이 나가가지고 제 몫을 못하면 부모가 은퇴해서 다 은퇴금으로 편하게 살아도 편하게 못 살죠. 자식이 앞길이 안 되는. 저희는요 엄청 지금 편해요. 두 아들 다 취업했고요. 막내딸은 대학생 지금 3학년이거든요. 주 6일 알바예요. 휴학하고. 저 돈 안 주거든요. 돈도 없지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오빠들을 봤기 때문에 독해졌어요. 얘도.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남서울 중앙교회 학부모님들 시작하세요. 그리고 손주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네 애 낳으면 키워줄 수는 있어. 벌써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난 네덜란드 방식으로 키울 거야. 알아서 맡기려면 맡기고 맡기 싫으면 맡기지 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부터. 키워줄 수 있으면 키워주는 건 괜찮죠. 요즘 애들 맞벌이 하니. 그러나 그 방식으로 제가 키워주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나중 이야기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 망해도 절대 부모 돈 아파트 팔아서 주지 마세요. 절대 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죠? 요즘 부모 간에 소송 벌린 거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 제 강의가 제가 사모이지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네덜란드로 또 남편 저 목사님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세계를 보게 하셨고 또 제가 그 전에 기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교회 교육도 이제는 좀 열린 마음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다대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는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나 저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런 분 여기는 안 계시죠?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 많잖아요. 지하철 운행 안 하면 여러분 못 오죠. 주일날 슈퍼 안 가세요? 슈퍼 문 여니까 하죠. 우리 사 먹는 거잖아요. 대한항공 시험을 어떤 애가 합격을 했는데 주일 성수 못하죠. 대한항공 비행하는 게 어디 뭐 주일 성수할 수. 요즘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업이 더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교회 가야 되니까 안 한다 그러면 잘리죠. 그 마인드는 저는 부교육자 사모했는데 방송국에서 기자했어요. 그럼 주일날 나가야 돼요. 사모인데 그 나가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예배는 제대로 못 드렸지만 저는 그 코로나 겪으시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죠?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늦잠 자느라 교회 안 가는 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네덜란드에서 한번 그랬다가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교회 안 간 것 때문에. 직업이 있어서 안 가면 이해했지만 그 전날 토요일날 디스코장에서 친구들하고 놀았대요. 그러다가 늦잠 자서 교회 안 갔더라고요. 저한테 들켰죠. 전화했더니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20일 동안 생활비를 안 보냈어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에서 배운 독한 교육이죠. 너희들 굶어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돈 벌 때는 좋지만 애들이 알바도 못 탔거든요. 우리 애들은. 왜냐하면 비자가 학생 아빠 비자로 갔기 때문에 알바가 안 됐어요. 하고 싶어도 우리 애들은 그런 공공 알바를 못 했거든요. 다른 이렇게 그 야마 알바 있죠. 그런 것만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그때 애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함으로써 그 뼈저리게 돈 없는 서름을 당해봤어요. 그게 자녀 교육이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강의가 실제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길렀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저희 아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네덜란드에서 왔던 그 아이들이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그 달라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인지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우리 찬송가 559장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